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의 비밀 2차 시 그리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두 작품에 해당하는 프린트 두 종류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교과서 204쪽과 수의 비밀 프린트 봅시다. 프린트 감상 포인트 01 역설적 표현과 수 놓는 행위의 의미.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내용 한번 정리합니다. 자,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고 주머니에 수를 놓지 않는 그런 미완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가 곧 수의 비밀이 되는데,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수를 놓으면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에 완성하지 않고, 또 주머니 속에 넣을 보물이 이 세상에 아직 없어서 수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 놓는 행위의 의미. 수 놓는 행위의 의미는 먼저 첫 번째, 민족 해방의 염원을 담아서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고 정화할 수 있는 행위가 곧 수를 놓는 행위가 되고, 두 번째, 님을 위해 주머니에 담을 만한 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프린트 내용과 연결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보면 거기 01 프린트 하단에 님에 대한 사랑을 님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비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를 왜 완성하지 않는지 그 비밀을 고백적 어조와 역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교과서 205쪽 2번에서 보았던 역설적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역설적 표현. 논리적 모순을 통한 강조하기. 역설은 논리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일부러 표현하여 반대적 진리를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님의 깃발이라는 시에 보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시행이 나옵니다. 소리가 없다. 그리고 아우성. 요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깃발이 아주 힘차게 펄럭이는 깃발의 몸부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해서 이상세계, 내가 지향하는 세계를 향한 아주 강렬한, 간절한 그런 염원을 강조한 것이지요. 하나 더 예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이 갔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주관적 의지에 의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해서 님은 늘 내 안에 함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역설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의 그 구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 본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프린트 상단 작품 핵심 정리로 갑시다. 자, 수의 비밀은 자유시이자 화자의 주관적인 정서를 주로 읊은 서정시가 되지요. 독백적이고 의지적인, 계속해서 님을 기다리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격. 그리고 구도적이라는 말은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다, 깨닫고자 하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 시어들이 쓰였고 여성적 혹은 여성 편향적 성격을 지닙니다. 한용우님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어서 주제로 갑니다.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기다림, 조국, 민족, 자유에 대한 지향, 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되죠. 그리고 종교적인 깨달음에 대한 염원, 표현을 좀 더 뜻이 확실한 그런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진리의 구도에 대한, 이게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어서 종교적인 깨달음에 대한 염원, 그렇게 주제를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특징 1. 수를 놓는다는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추상적인 관념을 형상화했고, 상징적 시어, 역설적 표현,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작품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보면서 어렵지 않게 정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교과서 205쪽에 나오는 학습 활동입니다. 자, 이야기 첫 번째, 시어 식구의 의미로 갑시다. 이 의미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수를 놓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옷을 짓는 일을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또 님을 기다리는 그런 행위가 되고, 수를 놓다 보면 내 마음이 정화된다 했습니다. 자기 정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하여 결국은 님에 대한 나의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결국 수를 놓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손때, 수를 놓다가 말다가 하는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된 흔적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흔적으로 손때가 묻어 있고, 요 이야기는 조국의 독립이라든가 자유에 대한 지향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중요한 식구가 나옵니다. 맑은 노래. 수 놓는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그리고 정화를 의미하죠. 위안, 그 위로 받아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가 위안, 마음이 깨끗해진다가 정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시어와 식구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이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프린트에서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 놓는 것, 손때, 맑은 노래. 자, 이런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에 3번을 보면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렵지 않고, 3번 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요 문제와 2번에 3번 이런 구절, 역설적 표현이 들어간 구절을 통해 화자가 드러내려는 진실된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옷을 다 지었고 이제 주머니에 수만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완성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이유? 계속 마음의 위안과 정화를 얻고 싶어서. 여러분 프린트 01에 나왔던 내용이죠. 두 번째, 님에게 어울리는 보물을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보다 가치 있는 옷을 짓고 싶어서 하단 수놓기를 끝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완성을 미루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 즉 수의 비밀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내용 여러분 프린트에서도 충분히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학습 활동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 206쪽의 3번은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한용우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당신, 그리고 보물, 이런 단어들의, 이런 시어의 상징적 의미도 우리 프린트에 모두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07쪽 갈무리 간단하게 읽으면서 이제 이 작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 님에 대한 사랑을 님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여 표현한 시 1926년 간행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징과 역설의 수사법 사용,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조국, 민족, 자유 등에 대한 지향을 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내용 없죠? 자, 요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둘째 줄 뒷부분 손때가 묻었다. 손때. 요것은 아랫줄 수를 완성하려는 화자의 노력이 지속되었다. 자, 두 줄 내려가서 화자가 주머니에 수를 완성하지 못하는 비밀 역시 여러 번 나왔죠? 자, 두 줄 아래 화자에게 수 놓는 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고 정화하는 일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됐죠? 또 하나 아랫줄 뒤 주머니 속에 넣을 귀한 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물로 고치세요. 보석 그러면 뭔가 이게 귀금속 느낌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의 보물은 님과 잘 어울리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석보다는 보물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인 듯 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을 때까지 완성하지 않는다. 보다 가치 있는 옷을 짓고 싶어서 그렇다 하고 우리가 두 번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에 대해서 두 줄 아래 내려가면 또 나오죠. 화자는 계속 수를 놓으며 주머니에 담을 만한 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 보물은 자신이 사랑하는 님과 잘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일 것이다. 자, 하단 마지막 형식 단락 거기 첫 줄도 읽으시고 둘째 줄 상징과 역설의 방법을 구사한 것은 일제강점하의 엄격한 검열 과정을 염두에 둔 선택일 것이다. 라고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서정갈래의 흐름에서 마지막 작품 현대시 수의 비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서사갈래의 마지막 작품 주요 내용을 살펴보러 갑니다. 자, 프린트 교과서 해당 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난쏘공 살펴봅니다. 먼저 교과서 235쪽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1979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17년에는 문학작품 중에서는 최초로 300번의 그 인쇄에 들어간 그런 스테디셀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235쪽 내용을 통해서 작품 전반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1970년대의 현실을 난장이 가족이 겪는 비극을 통해 보여주는 12편의 연작 소설 중 하나이다. 다양한 제목으로 12편이 묶여있는 난쏘공이라는 제목 하에 묶여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버지가 난장이고 어머니는 정상인입니다. 그리고 큰아들 영수, 둘째 아들 영호, 딸 영희, 연작 다른 작품에도 다시 등장한다 그랬는데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작품은 전체가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의 서술자가 큰아들 영수,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2부의 서술자가 둘째 아들 영호, 그리고 영희가 3부의 서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교체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연작 소설의 4번째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는 난장이 집에 철거 기고장이 배달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자, 난장이가 등장합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제목이죠. 자, 일단 난장이는 선천적인 불구, 키가 정상인보다 많이 작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난장이의 상징적 의미는 경제적 빈곤층,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그런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 자체가 신체적으로도 난장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머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큰형 영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둘째인 영호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누르고 있습니다. 자, 막내이자 딸인 영희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집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돌발 행동이란 그 부동산 투기업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지상에서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결국 달나라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달나라. 달나라는 힘겹고 암울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도달하고 싶었던 어떤 이상세계, 내가 편안하게 내 뜻을 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달나라로 아버지는 떠나버립니다. 자, 달나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죽음을 뜻해요. 해서 아버지의 죽음, 제목에 나와 있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 작은 공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서 작은 공, 이상세계로 가고자 하는 이 아버지 난쟁이의 희망과 염원을 상징한다. 아버지의 희망, 염원. 등교 수업 때 이야기를 한 반도 있고 할 것입니다. 그 70년대의 표기로는 난장이도 되지만 현대 맞춤법에는 난쟁이가 맞죠? 그래서 아무튼
난쟁이의 희망과 염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작은 공이 됩니다. 자, 다시 본문. 아버지의 죽음, 비극적이죠. 지상에 남은 이들의 삶 역시 눈물겹다. 그 난장이 가족이 겪는 다양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인쇄 공장에 다니는 형제 영수와 영호는 과도한 노동 강요에 항의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해요. 그러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부동산 투기업자를 따라갔던 영희는 결국 돈 때문에 순수함을 유린당하는,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작품이 전체 3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재에는 2부만 있어요. 큰형인 영수의 시각으로 쓰여진 1부와 영희의 시각으로 쓰여진 3부 조금만 선생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자, 1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잘못된, 불합리한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나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 가진 자들, 그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수의 시각으로 쓰여진 1부였고, 자, 3부 영희의 시각으로 쓰여진 부분 일부분만 읽어줍니다. 그 부동산 투기업자를 따라갔는데 그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해서 자, 우리는 그 투기업자와 영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출생부터 달랐다. 나의 첫 울음은 비명으로 들렸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나의 첫 호흡이 지옥의 불길처럼 뜨거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충분한 영양을 보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은 따뜻한 것이었다. 나의 첫 호흡은 상처난 곳에 산을 흘려넣는 아픔이었지만 그는 그 부동산 투기업자입니다. 첫 호흡은 편안하고 달콤한 것이었다. 성장 기반도 달랐다. 그에게는 선택할 것이 많았다. 나나 두 오빠는 주어지는 것 이외의 것을 가져본 경험이 없다. 어머니는 주머니가 없는 옷을 우리에게 입혔다. 빈곤한 삶, 주머니에 넣을 것이 없는 삶이죠. 그는 자라면서 더욱 강해졌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반대로 약해졌다. 해서 그와 자기 자신을 영희가 비교하고 있는 그런 서술이 나옵니다. 요 정도 작품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좀 더 폭넓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읽어주었고, 다시 235쪽 마지막 단락으로 갑니다. 이 소설은 가난의 대물림 문제. 원래 이 난장이의 조상이 노비였습니다. 그 노비의 자손, 그리고 그의 아들들, 딸,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죠. 노동 문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준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인, 본문에 이제 지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지식인의 현실 참여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소설 전체를 보면 인물들이 어린 시절의 꿈을 회상하는 장면이나 달나라에 대한 꿈을 표현하는 장면 등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작품의 비극성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작품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동화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동화적인 요소,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렇게 대립되는 양상이 전개가 되고 환상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꿈도 많이 나오고 아까 아버지가 달나라로 떠났다 했죠? 뭐 눈물 냄새 이런 표현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환상적, 서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암담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풀어내는 이야기의 분위기가 굉장히 동화적이고 서정적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분위기의 부조화에서 이 작품은 작품의 문학성 또 비극성을 더 높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 교과서 본문에도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실험적인 구성. 위에서 얘기했듯이 그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또 과거와 현재가 막 넘나들면서 겹쳐집니다. 이런 내용들 다 핵심 정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독특한 문체. 아까 선생님이 읽어주는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간결체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주제의식으로 수준 높은 문학성을 획득한 이 작품, 1970년대의 현실을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고, 자, 여러분 프린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프린트 준비하셔서 이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작품의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그 소설집 난쏘공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기준으로 갈래를 나눠본다면 중편 소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무리 부분에서 봤듯이 이 작품은 연작 소설이에요. 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 이외에 11편의 단편이 함께 소설집에 묶여 있습니다. 연작 소설. 자, 이들의 삶이,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적이겠죠? 그리고 역시 또 많은 상징적인 소재들이 나옵니다. 아까 달나라, 작은 공부터 상징적이었죠? 자, 70년대 서울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판자촌, 빈민촌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점, 나는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과서 수록부는 둘째 아들 영호의 시각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장이 가족, 도시 빈민이 겪는 고통과 좌절을 이야기한 70년대 소설. 자, 이 작품의 특징, 아까 갈무리 할 때도 잠시 나왔었는데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서 진행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현재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넘나들고 있다. 70년대 도시 빈민층의 비참한 생활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7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문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짧은 문체로 간결한 문체로
쓰여져서 그 분위기를 그 열악한 상황이라든가 비참한 그런 생활상 등등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등교 수업 때 나가야 할 서사 갈래 수업을 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일단 이 난자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핵심적인 본문 이외에 그런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원격 수업 과정에서 다룬 겁니다. 해서 난쏘공 소설의 본문은 등교 수업 기간에 다룰 것이고 학급에 따라서 시수가 부족한 바는 학급별로 다시 그 본문 그 수업하지 못한 본문 부분을 온라인 수업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서 여기 난쏘공까지가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는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애쓰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